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계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정월 대보름입니다. 부럼 깨 드셨나요? 그리고 오곡밥 드시고 하면서 한 해의 건강,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날인데 오늘 오후에 날이 좀 개면서 구름 사이사이로 대보름 휘영청 밝은 달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보시면서 소원도 빌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연예계 소식 준비해놨는데요. 판사 아내와 살고 있는 배우 있죠. 송일국 씨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의 이야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또 한 번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정월 대보름날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소식입니까? 첫 번째 모닝픽, 육아휴직 최대 3년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이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대 3년이나 늘어난다고요?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죠? 이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니까요. 한 열흘 남짓이면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부모 양쪽이 각각 1년씩 모두 2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각각 6개월씩 늘어나서 총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연장된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한 차례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한부모 가정이나 자녀가 중증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여러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육아휴직뿐이 아니고 임신, 출산 관련 휴가도 확대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 낳았을 때 출산휴가 조금 져가지고 굉장히 서운했던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한 차례 나눠서 열흘 동안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출산휴가가 그냥 굳이 따진다면은 열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휴가 기간도 20일로 2배가량 늘어나게 되고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차례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미숙아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부모의 걱정도 굉장히 크고 또 중환자실로 왔다 갔다 하는 수고로움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 부모의 출산 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가 되고요. 임신 초기 11주 이내에서 유산이나 사산을 당했을 때 이 휴가도 기존 닷새에서 열흘로 연장됩니다. 또 난임 치료 휴가도 사흘이 추가돼서 총 6일을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아빠들이 많다면서요? 이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직장인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림의 떡이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요,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휴직자 비율이 25.7%, 여성은 74.3%로 남성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요. 인사고과, 승진, 부서 배치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직장 내 분위기,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좀 인색합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아이 낳았을 때 시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고요. 제도도 많이 보완되고 좋아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출생률 보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 내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휴가를 못 쓰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질문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응답자들의 답변이요. 인사고과라든가 승진식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복수응답으로 85%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직장 내 분위기가 안 바뀐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낮아지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성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기업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출산휴가 쓸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녀온다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현장에서 이게 활용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남녀 모두, 아빠, 엄마 모두 그 육아휴직 제대로 좀 쓰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픽 전해주시죠. 두 번째 모닝픽, 고용시장 빨간불입니다. 고용시장이 IMF 수준으로 위기다, 어렵다 이러더라고요. 네, 구직자들은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올 1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전망인 워크넷의 구인 배수가 0.28로 나타났습니다. 구인 배수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말하는데요. 다시 좀 쉽게 설명드리면 100명의 구직자에게 28개의 일자리만 주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199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도까지 얼어붙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역대급 고용 한파에 우리 청년들이 그냥 취업 안 해야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그냥 쉬는 청년 이렇게 네. 부르거든요. 그 청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소식 때문에 사실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은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졸업 이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11.5개월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입니다. 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그냥 쉬는 청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면 그냥 쉰다라고 답한 청년은 1년 전보다 2만 1,000명이 늘어나서 지난해 42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이거는 역대 최대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취업을 해서 얻는 이익도 없고 또 취업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집에 있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취업을 해도 금방 퇴사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쉬는 청년이 그냥 쉬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직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쉬는 청년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73.6%가 직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업을 했더라도 급여나 근무 환경이 기대와 맞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그 이후에는 그냥 쉰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취업난이 아니라 연봉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 열악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고용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취업자들은 우리는 갈 곳이 없어 그러면서 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취업난 이 문제가 뭐 청년들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은퇴한 고령자들 요즘 뭐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취업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평균 퇴직 연령을 예전에 사오정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지금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입니다. 그러면은 100세까지 살려면 50년을 50년 벌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자리 시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퇴직 후 생계를 위해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이 많지만 현실은 또 일자리 시장은 매우 어려운데요. 더구나 1,000만 명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재취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구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고령자, 중고령자가 재취업을 하면 이전 직장 대비 임금 수준은 약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평균이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60대는 40%가량이 월 200만 원 이하, 70대는 55%가 100만 원 미만, 80세 이상은 86%가 1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살기 어렵죠. 네. 근데 어렵죠. 만약에 60대라 하더라도 학교도 보내야 되죠. 결혼도 시켜야 되죠. 나이대가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돈 벌어가지고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취업 시장이 어떻게 해서든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정규직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비정규직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비정규직들은 더 처우가 열악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취업 시장은 훨씬 더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이제 60대에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네. 그때는 이미 퇴직을 하고 그냥 사회에서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사회 문제거든요.
다들 적극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세 번째 모닝픽, 정월 대보름 풍습과 건강입니다. 네, 그 앞에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럼 깨고 뭐 우리 전통 놀이도 있고 뭐 먹을거리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그 건강과 어떤 의미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혹시 아침에 부럼 깨기 하셨어요? 좀 밤에 했습니다. 아침에 밤에? 바빠가지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했어요. 근데 저 어린 시절에는요, 부럼 깨기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늦게 일어나잖아요.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입에다가 막 잣이나 이걸 억지로 막 네. 넣어주셨어요. 그 억지로 막 싫어하면서 막 먹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정월대보름 부럼 깨기가 근데 보통 세시풍속으로 얘기하면은 부럼에 깨질 때 나는 소리에 귀신이 도망을 가면서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제 그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럼 깨기가 저도 어렸을 때 그냥 귀찮아서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요즘 뭐 견과류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호두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두뇌 활동을 촉진하면서요. 허약한 기운을 또 보충해 주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은 뭐 잣이나 땅콩을 좀 많이 먹거든요. 네. 이것도 건강에 도움 많이 되죠. 이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죠. 네. 잣의 경우에는 이 신선히 먹는 음식으로 예로부터 불리면서요. 무병장수를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피놀렌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은 물론이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또 땅콩은 예로부터 낙화생이라고 불리면서 혈액순환과 피로회복, 호흡기, 소화기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온에 오래 보관하면 발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생성될 수 있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달콤한 약밥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여기에 대추, 잣 들어가고 또 밤도 이렇게 해서 너무 넣고. 맛있죠. 네. 아이고 맛있었는데. 약밥 얘기하니까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저도 약밥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약밥은 꿀, 잣, 대추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건강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과거에는 꿀이 들어간 음식에 약자를 붙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꿀이 좋으니까요. 다만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견과류와 약밥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찌는 거에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섭취를 할 경우에 몸에도 오히려 또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견과류 많이 드신다고 해서 이도 안 좋은데 딱딱한 거 계속 씹잖아요. 그러면은 치아나 턱관절에도 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뭐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지만 너무 지나치면 아니야만 못하는 이런 현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문득 든 생각이 요즘 아이들 보면요. 뭐 할로윈은 그렇게 잘 챙겨요. 뭐 분장도 하고 사탕도 먹고. 근데 정월 대보름은 잘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정월 대보름 맞아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 미세먼지 최저치입니다. 오, 환경부가 뭐 발표한 자료가 있죠.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6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면서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초미세먼지 개념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해서 10 마이크로그램 크기 정도 되는 거고요.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그램 이하짜리 굉장히 작은 미세먼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 대비 그 퍼센트를 봤더니 한 38% 이상 줄어들었고요. 전년과 비교해도 14% 이상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네. 또 초미세먼지 좋음인 날이 221일로 관측 이후 가장 많았고요. 반대로 나쁨 이상인 날이 열흘로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또 매우 나쁨, 이 경우에는 76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매우 나쁨 등급을 기록한 날은
단 하루도 오.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이 지난해 굉장히 좋았던 거죠. 네. 네. 늘 뭐 미세먼지 안 좋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러면 지역별로 어느 지역 미세먼지가 많고 또 적은지 궁금한데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초미세먼지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제주와 전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강원, 경남 순이었고요. 반면 인천 지역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적었던 제주와 전남의 경우에는 12.3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요. 인천 지역은 18.9 마이크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가장 큰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전북이었습니다. 오. 전북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세제곱미터당 16 마이크로그램으로 2015년보다 54.8%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강원의 감소율도 한 50% 정도가량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 가장 크게 개선된 이유는 뭘까요? 아마 중국발 미세먼지가 줄어든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북의 경우에는 서쪽은 평지, 동쪽은 산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바람이 불면 서쪽에서 초미세먼지가 유입이 돼서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전북의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 동북부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42.2 마이크로그램으로 2015년 대비 45.2%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석탄 연료를 연료를 또 뭐 친환경 연료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승용차, 전기차 전환을 계속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양이 줄어드니까 전북의 초미세먼지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 영향이 많았고요. 근데 뭐 이 중국 영향뿐이 아니고 국내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개선 노력을 했고 또 기상 요건도 변화가 있었고 이렇죠. 그렇죠. 뭐 중국발 영향만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양도 적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도 미세먼지 감소, 저감 대책들을 계속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 부문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각각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총량 대상 사업장 수가 2020년 400곳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1000곳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송 부문에서는 이거는 많은 소비자분들이 체감하실 거예요. 전기차 전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노후 그 디젤 차량들 이런 차량을 바꾸게 될 경우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노후 디젤 차량들이 많이 줄어든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생활 부분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지금 보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지난번에 우리 초미세먼지 굉장히 높게 나타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날씨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바람이 안 불면 아직도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정부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2019년이 피크였습니다. 그 해 봄을 좀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행복한 아침이 그때쯤 2019년에 시작한 거라 그렇죠, 네. 제가 그 해를 기억하거든요. 네. 아이고, 그때 엄청났어요. 환경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9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연예 얘기 나누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작하죠. 네, 오늘도 뜨거운 연예계 핫 이슈들 준비했습니다. 자, 수요일 이분들과 함께 정말 든든하죠. 홍종성 기자, 또 최정아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종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발빠른 연예계 소식 알아온 은영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선가 연예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한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이면 은영 씨가 준비한 연예계 소식 들어보는데 오늘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연예계 소식 아주 엄선을 해가지고 핫한 소식만 쏙쏙 뽑아왔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 연예계에 유독 이딴 비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네 박자에 녹인 유행가입니다. 너무나도 큰 트로트계의 큰 별이죠. 우리 송대관 씨, 고 송대관 씨가 하늘의 별이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합니다. 네, 너무나 갑작스러운 비보였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이죠. 향년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고인의 유족에 따르면요. 고인은 최근에 몸이 좋지 않아서 응급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던 도중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고인의 별세 날짜가 더욱 안타까운 좀 의미가 있다면서요. 아, 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고인이 송대관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날이 어머니가 9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날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기일이었던 거예요. 2013년이었죠. 아내의 부동산 투자 실패 또 여러 가지 사생활 문제가 겹치면서 무려 28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어요. 그 빚을 그렇게 막 고령의 나이도 하루 막 5차례 막 밤무대 뛰면서도 또 어머니의 병환을 계속 옆에서 지켰고, 그리고 9년 전이었던 2016년 2월 7일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로 늘 그리움을 표현하던 그런 송대관 씨였는데 이제 어머니 곁으로 가셨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우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고인은 마지막까지도 트로트 대부로서의 열정을 이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고인은 이 6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 곡의 제목이 바로 지갑이 형님입니다. 고인은요, 이 노래에 대해서 가진 사람들이 지갑을 꽉꽉 잠그고 안 열잖아요. 그래서 이 지갑이 형님이다라고 비유법을 쓰게 됐다. 재밌다. 전체를 들어봐야 한다라고 이 신곡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전에 그 해뜰 날이라던가 굉장히 유행가라던가 이 노래들과는 어떻게 또 차별점이 있는지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또 고인의 유작이 된 노래 지갑이 형님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내 청춘의 술잔에 사랑도 채워보고 인생 무지개 잠시 잠깐이지 팍팍 열어라 지갑이 형님이여 한 세상 소풍 왔다. 지갑이 형님. 다행히 이 노래는 마지막 고인의 무대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다고요. 네, 고인의 유작이 된 이번 노래 지갑이 형님은요, 다가오는 일요일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무대를 통해서 이 시청자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10월 15일에 녹화가 된 방송이라고 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이 무대에 올랐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때 MC 남희석 씨가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때도 송대관 씨가 무대를 아주 멋있게 관중을 딱 휘어잡고 난 다음에 계단을 통해서 무대를 내려올 때였어요. 근데 이때 조금 몸이 힘들어 보이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매니저분이 옆에서 부축을 하려고 딱 옆에서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송대관 씨가 저는 정말 프로라고 생각이 든 게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부축을 받고 내려오면 관객들이 나를 걱정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팬들이.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해서 계단을 이렇게 힘든데도 그냥 스스로 이렇게 내려가고 무대를 완벽하게 마치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해요. 고인의 마지막 무대 저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이 또 생전에 암투병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또 맞나요? 암투병을 하셨어요. 이거 소문 아닌가요? 아니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어머니 담석증, 그 어머니 병환을 지키던 그 송대관 씨, 이 아들도 사실 담도암 판정을 받고, 근데 다행히 이걸 수술도 하고 5년 완치까지 됐던 겁니다.
이 고인의 아내가 전한 이야기인데요. 이 담도암 치료를 받고 많이 아팠지만 치료가 잘 됐다. 5년 완치 판정까지 받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비보가 또 우리에게 들려왔고 우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놀라고 했겠지만 또 유난히 살가웠던 그 어떤 아내분의 충격도 거슬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고인의 장례식에 많은 선후배 가수들도 함께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이죠. 이 유족과 동료 가수들이 참석한 이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진 고인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평소 고인을 따르던 후배 가수들이 고인의 대표곡이죠. 해 뜰 날을 조가로 부르면서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 희망찬 노래 가사처럼 노래는 희망을 노래하지만 이 장례식장에는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트로트 4대 천왕 중 한 명인 서른도 씨는 가수는 결국 무대에서 시작해 무대에서 생을 마감한다. 마지막까지 무대에서 하고 싶은 일을 웃으며 하다가 가셨기에 마음은 아프지만 위안이 된다. 형님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고인을 애도했고요. 또 네. 제가 어제 또 강진 씨를 만나고 왔어요. 우리 강진 씨 하면 또 행복한 아침에 또 식구 아니겠습니까? 강진 씨도 이날 현장에서 이렇게 조가도 부르고 이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기도 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른 나이이기도 하고 아직 좀 더 트로트 4대 천왕으로서 이 현철 씨, 이 고인이 되신 현철 씨 포함해서 송대관 씨, 태진아 씨 이렇게 모두 다 4대 천왕으로 조금 더 끌어주셨으면 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 누구보다 이 고인과 형제처럼 지냈던 태진아 씨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그 담도암 수술할 때 태진아 씨가 수천만 원을 이 송대관 형님인데 형님한테 드렸었다 그래요. 그런 인연도 있고 본인도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했는데 이 태진아 씨가 얘기하기를 형님은 항상 저에게 멘토였던 분이다. 근데 형님이 하늘나라를 가서 이제 방송에도 재미가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지금 이 사흘 내내 이제 이 빈소를 지키면서 밥도 못 먹고 술로 배를 채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까 우리 최 기자가 전한 이제 강진 씨를 비롯해서 강진 씨도 또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여러 가수들이요. 한 번 조문 왔다 가고 끝난 게 아니라 첫날부터 와서 마지막 발인할 때 운구까지 운구할 때 또 그런 강진 씨 모습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태진아 씨와 이 고인 우리 송대관 씨 두 분 하면은 정말 티격태격 옥신각신 라이벌이었다가 또 언제는 또 형제 같았다가 정말 저 애틋한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이 디너쇼도 같이 계획을 하고 계셨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은 올해 5월이죠. 이 꽃피는 봄에 공연을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 매체를 통해서 태진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형, 오랜만에 우리 라이벌 디너쇼나 한번 합시다 하니까 고인이 좋지 꼭 하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이 공연 순서와 노래를 계속해서 선정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해요. 태진아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이별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운명처럼 얽힌 인생을 살아왔던 두 사람인 거죠. 맞습니다. 생전에 이 송대관 씨가 태진아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다르다. 예를 들면 태진아는 하이톤이고 나는 저음을 사용한다. 근데 또 공통점도 있는 게 우리는 좋아하는 의상 스타일도 똑같다. 아까 영정 사진 보셨나요? 주황빛의 오렌지빛의 재킷을 입고 계셨는데 그런 의상 스타일도 비슷했던 거죠. 지가비 형님 들으셨지만 서민의 애환을 누구보다 우리 가까이에서 불렀던 송대관 씨가 저는 벌써 좀 그립네요. 네, 두 사람의 찰떡궁합이라고 하면 사실 이 두 분의 그 캐릭터성 그리고 이 입담도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송대관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태진아는 아직 나한테 안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패널들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셔도 되냐고 이렇게 송대관 씨를 말려요. 그러면 송대관 씨가 걔도 어차피 딴 데 가면 정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청자 많은 대중들에게 웃음까지 주는 아주 만담 콤비이기도 했었는데요. 태진아 씨 역시 전생에 우리가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뭘 형이 얘기하는지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에 이 시골에서 고생해서
하면서 이 상경한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고생한 시기도 그러니 비슷하고 또 노래 한 곡 띄우고 나서 바로 1년 차이로 미국에 갔고 다시 1년 차이로 돌아왔다. 우린 너무 닮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태진아 씨의 지금 심경이 어떨지 영상으로 또 준비했거든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가수 태진아 그러면 송대관 하면 태진아. 뭐 30년 우리가 32년째인가 같이 한쪽 날개를 완전히 잃은 거나 다름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안 됐어요. 안 됐고. 네, 그 안타까움이 정말 느껴지는데요. 비록 고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주옥 같은 노래는 한국 가요계에 정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해뜰 날, 네 박자, 차표 한 장.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서민적으로 친숙한 그런 노래로 저는 눈물보다 웃음을 많이 주셨던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싶은데요. 특히 해뜰 날 요게 이제 75년, 76년, 뭐 77년까지 굉장히 인기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인기였냐. 그래서 결국 이게 가수왕, 최고 인기 가수상, 10대 가수상 3관왕에 오르게 하면서 송대관 씨의 8년 무명을 날려버리는 그런 인생곡이 됐는데요. 사실 뭐 또 그 뒤에도 1990년대에도 인기였고 트로트 4대 천왕으로 90년대, 2000년대에도 사실 아이돌하고 그렇게 경쟁했던 그런 송대관 씨였죠. 참 어려운 시절에 누구나의 주제가였습니다. 언젠간 쨍하고 했던 날이 나에게도 오겠지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불렀고 그만큼 대단한 인기를 누렸죠. 맞습니다. 그때 인기 정말 대단했는데요. 고인은 그때 인기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영상으로 또 한번 만나보시죠. 쨍하고 했을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을 날 돌아온단다. 75년도 나와서 76년도 꽃을 피웠던 노래인데 그 무렵에 이제 많이들 불렀죠. 많은 정말 국민들이 다 같이 합창을 했는데 지금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그 노래를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불멸의 히트곡이라고 해야지. 주간을 보태면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네. 텔레비 틀면 나오고 길거리 레코드점에서 틀어서 어린 저도 저 해뜰날 가사를 다 알았을 만큼 송대관 씨도 그래서 지금 어린 초등학생 네. 다 알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 노래 가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송대관 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불멸의 히트곡이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정작 고인은요. 무명 시절을 벗어나는 날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셨다 그래요. 네, 고인이 무명 시절이 길었어요. 그 바로 앞 세대에 이 나훈아, 남진 씨가 정말 깰 수 없는 벽처럼 아주 단단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송대관 씨가 75년도에 해뜰 날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죠. 송대관 씨가요, 이렇게 그 당시를 회상을 합니다. 시상식 끝나고 집에 가는데 참 허무했다. 무대 위는 화려했는데 혼자 자취하던 문간방에 돌아오니 외로웠다. 혼자 트로피를 놓고 눈물을 흘렸다. 위로해주는 사람도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혼자 트로피를 쓰다듬었다라고 이 당시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네 박자 해뜰 날 우리가 기억하는 명곡이 참 많습니다. 비록 고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노래는 오래도록 우리에게 남아서 울려 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두 번째 연예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연예계 소식은요. 정말 스타들의 뜻밖의 근황이 이렇게 공개될 때마다 그 스타 뭐 하고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곤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입원할 형편 안 돼입니다. 이게 누구의 소식이냐? 불과 지난해 여름만 해도요. 아주 성난 등 근육을 자랑을 했던 스타인데요. 또 의외의 근황을 전했다고 합니다. 누군지 사진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실까요? 자, 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수영복인데. 이게 힌트인데요. 예, 저 파란색 수영복이면은
미스 코리아의 상징 아니에요? 아, 역시 너무나도 아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파란 수영복의 상징, 그렇죠. 미스 코리아인데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지난해 아주 여름은 몸짱이었지만요. 의외의 근황을 전한 스타, 바로 미스 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등 근육이 있다는 건 평소에도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인데 의외의 근황 소식 어떤 걸까요? 네, 성현아 씨의 이 의외의 근황은 바로 신우신염 투병입니다. 신우신염은 어떤 병입니까? 네, 일단 신우신염은요, 신장의 세균 간염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성현아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제가 걸려본 적도 없었던 신우신염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많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정말 아프다라고 통증을 고백하며 당분간 활동을 중단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성현아 씨는 신우신염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디스크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큰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개실염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개실염 약을 계속 먹는데 차도가 없고 잘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그때서야 신우신염인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성현아 씨는 SNS에 바보같이 시간 허비하다가 병을 키운 꼴이 됐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신우신염이라는 병 이거 금방 낫는 게 아닌 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우신염을 앓는 성현아 씨가 입원할 형편이 못 됐다고 그러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현아 씨가 입원할 형편이 못 된다. 세상에 유일하고 가장 사랑하는 바로 아들 때문이란 말을 저는 별로 이제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아들이 있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아들이 2012년생이니까 지금 한 13살 됐네요. 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고 근데 남편이 사망했죠. 그래서 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성현아 씨 싱글맘인데 우리 엄마들 다 아실 거예요. 아이가 방학 중이면 엄마는 더 바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거수일투족 아이를 챙겨줘야 하는데 본인이 그냥 입원하면 아이 당장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잠자고 단 둘이 살다 보니까 저 아이 방학 중이라 입원할 형편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은 뭐 가까운 친척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따로 또 있는 건가요? 네,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성현아 씨가 일단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상태고 남편도 사망을 한 상태잖아요.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현아 씨는 2022년이죠. 자신의 SNS에 명절 눈 오던 날 옥상에서 우리 둘만의 눈놀이, 친척이 없어 늘 미안한 명절, 점점 자라는 아이, 점점 추억이 돼가는 우리의 시간이라면서 세상에 아이와 자신밖에 없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현아 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아이도 엄마 하면 정말 끔찍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2023년에 성현아 씨가 SNS에 아들이 본인한테 쓴 편지를 공개했는데 들어보세요. 이게 그러면 그때 정도면 뭐 한 11살 요때인데 엄마 아프시지 말고 제가 나중에 직업을 갖고 오래오래 살 때까지 같이 살아주세요. 제가 엄마께서 삶을 끝내실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 보살펴드리고 잘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한 아들이 될게요. 말도 잘 들을게요. 정말. 기특해라. 어떻게 저런 진짜. 생각을 하고 또 저걸 편지로 적어서 줄까요? 맞아요. 거기 하트 그려가지고 색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동적이네요, 정말. 근데 이걸 받는 엄마 마음은요, 이모가 아니거든요. 기특하기만 하고 자랑스럽기만 하지 않고 마음이 복잡하고 짠했을 거예요. 성현아 씨도. 이 아이의 편지를 받고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 내가 이런 편지를 받을 나이가 됐나 슬프기도 하지만 도대체 아들 마음은 알 수가 없어였었는데 알 수가 없다는 말에 저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런 성현아 씨의 심정이 좀 느껴지고요. 성현아 씨 어서 빨리 신우신염 극복하시고 다시 활기차게 드라마에서 좋은 연기 보여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연예 소식은요. 네, 세 번째 연애 소식 드리기 전에 제가 너무나도 따라가고 싶은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연예계에 결혼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트렌드인지 두 분 알고 계실까요? 연예계 결혼 트렌드요? 이건 또 뭐예요?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요즘 연예계 결혼 트렌드가 열애설 건너뛰고
결혼 발표인 것 같거든요. 역시 우리 예인아는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스타들 얘기를 들어보는데 갑자기 열애설도 없었는데 결혼을 발표해야 하는 스타들 잦아지고 있거든요. 요즘 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배성재, 박하나, 너마저? 인데요. 아, 정말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의 결혼 발표에 저도 놀라고요. 팬들도 놀라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 있죠. 결혼 발표에도 놀랬지만 두 사람의 나이 차이에 또 한 번 놀란다면서. 14살 차이 난다. 아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1978년생인 배성재 씨의 올해 연나이는 47살인데요. 특히 배성재 씨의 이 깜짝 결혼 발표에 동료인 전현무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성재, 너 맞아? 라면서 이렇게 다 가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축하하는 마음을 공식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방송인 배성재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비 신부 궁금하시죠? 1992년생입니다. 올해 33살로 현재 S사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데요. 퇴직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내조를 할지 혹은 프리랜서 선언을 할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7일이죠. 배성재 씨의 예비 신부 자신의 SNS에 그간 조심스럽게 예쁘게 만나오던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공개된 직업이 겹친 환경이 아니었다면 조금은 마음 편히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5월에 결혼 발표를 함께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5월 결혼이면 결혼하기 딱 좋은 계절은 맞습니다. 특히 결혼식을 예쁘게 하기 너무 좋은 계절인데 이게 기사에 따르면 결혼식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2년간의 교제 끝에 이렇게 결혼 소식을 알리는 두 사람. 그런데 결혼식은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대중의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혼식을 생략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알려진 건 없는데 이 소속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형식을 생략하고 조용히 출발하기를 원한다. 가족들끼리 식사할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예식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 결혼이라는 거는 두 사람의 사생활인 만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근데 정말 의외라는 게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배성재 씨 하면은 이 축구 선수분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쌓고 계셨고요. 거기에다가 또 아는 연예인 지인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 다 오시면 굉장히 화려한 그런 결혼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식사로 대신한다고요. 저 같으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배성재 씨가 올해 47살이니까 그동안 이 축의금으로 나간 금액도 보장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결혼식을 생략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최근 2030들 사이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는 이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결혼식 없이 합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배성재 씨의 이 예비 신부 그리고 부모님도 알겠다라고 적극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맺어준 것도 축구라면서요. 맞습니다. 두 사람의 오작교 축구인데요. 일단 배성재 아나운서가 그 축구 예능의 메인 MC 맡고 있죠. 그리고 이 예비 신부가 될 분 시즌2, 시즌3에서 등번호 10번 달고 열심히 뛰었던 바로 그 아나운서 맞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평생의 동반자로 살게요. 이렇게 알리고 있네요. 어쨌든 5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돼서 참 축하드리는데 결혼하기 전에 뭔가 해야 될 게 있다면서요. 그거는 제가 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배성재 씨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이 다이어트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몸무게 기복이요. 배성재 씨가 엄청 심하다고 하는데요. 그 기복이요. 1, 2kg 아닙니다. 3, 4kg 아니에요. 바로 15kg에서 20kg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와. 이게 배성재 씨가 다이어트하고 아주 친숙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고등학교 때요 20kg까지 감량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이게 요요가 자주 오다 보니까 정말 그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요. 이 고등학교 때 정말 20kg 빼다가 보니까 수능 전에 요요가 와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라는 고충을 또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결혼식은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촬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웨딩 촬영. 네. 얼마나 감량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결혼 발표를 했죠. 바로 배우 박하나 씨인데요. 어제 정말 깜짝 결혼 발표를 했어요. 네, 박하나 씨도 열애설 건너뛰고 결혼 발표를 하는 이 트렌드에 동참을 하게 됐는데요. 박하나 씨 6월 21일에 결혼식을 올린다라고 합니다. 흔히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하고 배우는 드라마 제목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현재 드라마 결혼하자 맹꽁아에서 여주인공으로 활약 중인데 정말 제목처럼 됐습니다. 극중에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도 결혼하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박하나 씨는 또 농구 커플이에요? 아, 농구를 해요? 맞습니다. 네, 박하나 씨랑 이 예비 감독은 또 농구가 오작교라고 하는데 이 예비 신랑이 누구냐 하면은 이 농구계 최연소 사령탑이라고 불리는 김태술 농구 감독, 고향 소노 이끌고 있죠. 이번 시즌에 농구 사령탑으로 데뷔를 했는데 사실 선수 시절에는 매직키드 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또 뛰어난 가드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았고요. 지금 구단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 시즌 종료 후에 결혼한다는 걸로 알고 있다. 감독 선임 전에 결혼 약속을 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농구로 만났어요. 농구 여자 배우 오랜만이죠.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랜만인 게요. 박하나 씨 이전에 또 1호 커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란 씨 그리고 이충희 감독님 이 커플이 있었는데요. 농구 또 1호 스타였는데 여배우 농구 스타 2호 이걸 또 박하나 씨가 또 그 계보를 잇게 했네요. 네. 두 사람 결혼이 1984년이더라고요. 최란 이충희 씨가. 그러니까 빼기에 보니까 무려 41년 만에 이호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 모임에서 처음 만나서 공통 취미인 골프를 통해 가까워져서 한 1년 만에 연애 끝에 결실을 보게 된 건데요. 사실 또 제가 실제로 본 여자 연예인들 중에 실물이 더 예쁜데? 라고 생각한 게 이 박하나 씨이기도 합니다. 아마 예비 신랑은 박하나 씨의 외모에 처음에 이렇게 놀랐다가 이 털털한 성품에 더 놀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하나 씨 같은 경우는 결혼을 이렇게 결심한 계기에 대해서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결혼과 연애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가치관이 비슷하면 부딪힐 일이 훨씬 더 적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의 공통점이 삶을 대하는 긍정적 태도라고 하는데 박하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똑같아요. 이렇게 공통점도 얘기하면서 또 이 오빠 자랑, 예비 신랑 자랑을 빼놓지 않았는데 오빠는 제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무척 자상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정말 지금이야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할 때입니다. 네, 박하나 씨, 배성재 씨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다음 연예계 이슈도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정말 이 두 분을 보면요. 정말 어디까지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두 분입니다. 다음 연예계 이슈 바로 어머니 방 빼세요인데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지금 이혼 소송 중인 또 방송인 박지윤 씨, 최동석 씨의 이야기인데요. 아니 부모님이 거주 중인 아파트 이 처분에 대해서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누구 어머니한테 방을 빼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은 아파트를 얘기하고요. 방 빼 하는 사람은 박지윤 씨, 어떻게 보면 전 며느리죠. 그리고 방 빼 줘야 하는 사람은 전 남편의 부모님, 전 시부모님입니다. 이 이제 두 사람이
그 이제 동석 씨랑 박지윤 씨가 결혼 상태일 때 2020년에 시부모님을 살게 하기 위해서 동대문구에 아파트를 하나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때 최동석 씨 아들은 1억 5천만 원 냈고 며느리가 2억 3천만 원 냈는데 요 정도 돈으로 동대문구 아파트 살 수가 없죠. 큰 금액의 대출을 포함해서 당시에 부모님의 거처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네, 현재 뭐 방송인 박지윤 씨, 최동석 씨는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근데 소송 중 부동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이혼 소송 중에 이렇게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된다, 안 된다, 뭐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해요. 다만 이걸 판 쪽은 재판 과정에서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해석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특히 어느 때 불리하냐면 이 재산, 부동산 처분의 목적이 재산을 은닉하려고 한다든가 부당하게 처분하려고 할 때 이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윤 씨 법률 대리인 측은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이게 이 목적 자체가 어떤 부당한 처분도 아니고 재산 은닉도 아니다. 우리는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 재산 분할할 때 그 부동산 내역이 어떻게 두 사람이 마련했고 어떻게 팔을 거가 다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나 또 다릅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최동석 씨의 법률 대리는 그렇지 않다. 지금 이렇게 이혼 소송 진행 중인데 일방이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한다? 이거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박지윤 씨가 또 이 최동석 씨 부모님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또 최동석 씨 모르게 이걸 또 처분을 했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진짜입니까? 네, 일단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이 최동석 씨 측은요, 아파트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 매체를 통해서 최동석 씨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집을 박지윤 씨가 최동석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수락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리니 너무 황당하다라고 입장을 전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명확히 얘기하면 박지윤 씨가 대표로 있는 그 법인에 이제 양도를 한 거죠. 판 건데 그런 상황, 증여를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소유권이 두 사람이 공동명의에서 박지윤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지윤 씨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혼자 아이를 다 키우고 있고 제가 아까 대출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출 이자도 박지윤 씨 혼자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다. 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 시부모가 거주하고 계신 이 대출이자 다달이 내야 되고 자녀 양육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에 대한 보유세도 혼자 부담하고 있다 해서 어떤 처분이랄까요? 증여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지윤 씨 측의 주장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홀로 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최동석 씨는 뭐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건가요? 일단 최동석 씨 주장에 따르면요, 이 몇 차례 양육비를 지급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최동석 씨 측은요, 벌어들인 이 수입을 박지윤에게 애들 학비와 생활비로 주니까 네 돈 안 받겠다라면서 송금하고 다시 반송했다라고 주장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무능력하고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공격을 해서 그때부터 금잔이 오가는 이 돈이 오가는 일은 없었다. 양육비는 어차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결정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지윤 씨 측은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또 이게 또 우리 아이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뭐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제가 또 이제 기혼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법률 용어 빼고 지금 이제 결혼 당시에 이제 박지윤 씨가 돈 더 많이 내고 최동석 씨도 또 많이 보태서 이렇게 집을 마련하는데 대출이 이제 거금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내가 이혼을 이미 했는데 다달이 대출 이자를 내야 되고 또 양육비 애들 또 국제학교 다니니까 뭐 등록금도 많아요. 그것도 내가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대문구 원래 처음에는 집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좀 융통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동석 씨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이다 보니까 가압류 또 건 거예요. 나중에 재산분할 받으려고. 그래서 가압류가 돼 있어서 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지훈 씨가 차라리 그럼 이거 당신이 가져가라. 당신이 다달이 이자 내고 보유세 내라 했는데 이게 재판부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마저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이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뿐이다. 라는 게 박지훈 씨 법률 대리인의 입장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아파트가 매각될 경우에는 최동석 씨의 부모님은 뭐 당연히 그 집에서 나오셔야겠죠. 네, 일단 박지훈 씨가 증여 이후에 이 회사를 통해서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최동석 씨의 부모는요, 일단 새로운 소유주에 의해서 퇴거를 하거나 일단 퇴거를 하고 나서 다른 거처를 찾아야 돼요. 혹은 두 번째 방안도 있습니다. 세입자 신분이 되어서 뭐 전세라든가 월세 비용을 다시 계약을 맺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연예계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연예계 이슈. 2000년대 초반에요. 이 세 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태혜지. 저 이 세 분을 너무 따라가고 싶었는데 발끝도 못 들어간 이 세 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재현? 태해지면 알죠, 저도. 알죠? 오! 김태희, 그렇죠. 송혜교, 그죠? 한 분은 전지현. 맞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모르는 게 상해미녀 맞아요. 우리 모르는 게 때도 없으시군요. 삼공주였으니까 이분. 맞습니다. 딩동댕동. 그래서 준비한 다음 연예계 이슈. 그때 그 시절 우리 태혜지 뭐하니입니다. 바로 우리 김태희 씨, 송혜교 씨, 전지현 씨 이 소식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태해지에서 태를 맡고 있는 김태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가수 겸 배우 B 씨와 결혼한 김태희 씨는요, 슬아의 두 딸을 이제 낳고 엄마로 일단 배우 생활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육아로도 바쁘겠지만 최근 김태희 씨 헐리우드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헐리우드 배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씨 소속사는요, 지난해 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배우 김태희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새 시리즈인 버터플라이 출연을 한다라고 헐리우드 진출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김태희 씨는 영어로 연기를 선보이는데 그동안 다수의 드라마를 통해서 탁월한 이 언어 실력을 선보인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진출 역시 아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어떤 작품이죠? 그래픽 노블, 그래픽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건데 한 첩보원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제 조직에서 버려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 조직원인 레베카에게 저 조직원을 가서 처단해 이러면서 이제 막 쫓기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김태희 씨가 레베카냐 아직까지 그걸 알려주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궁금한데 명확한 건 김태희 씨가 할리우드 진출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명확한 건 이 소설을 드라마화하면서 한국을 배경으로 각색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태희 씨가 출연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송혜교 씨인데 송혜교 씨가 벌써 데뷔 28년이에요? 데뷔 28년입니다. 근데 28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얼굴을 또 새로 꺼냈는데 바로 영화 검은 수녀들을 통해서입니다.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이후에 11년 만에 복귀작이라서 아주 칼을 단단히 칼날을 그냥 갈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기 변신했다, 그리고 흥행에도 성공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심지어요 요새 정말 손익분기점 돌파하기 힘든데 국내에서는 이미 손익분기점 돌파했고요. 어머나 세상에 해외에서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송혜교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제 얼굴로 승부를 볼 나이는 지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게 대체 무슨 소리지? 이렇게 들었거든요. 정말 이런 발언을 하던 이런 망언을 하다니 이건 너무합니다. 송혜교 씨가 얼굴 아직도 승부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무슨 세월을 28년 동안 저 혼자 맞았거든요. 너무 화나는 발언을 했는데 자신이 일단 가장 잘하는 멜로를 벗어나서 또 장르극에도 이 장르물에도 도전을 나서게 됐는데요. 도전 정신 역시 계속해서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송혜교 씨가 차기작으로 제작비 750억 원의 시대극으로 다시 한번
연기 변신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혜교 씨가 시대극을 했었던 적이 있나요? 처음이고요. 제목은 천천히 강렬하게인데 지금 75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죠? 노희경 작가의 작품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1960년대에서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연예계에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성장기를 다룬다고 해요. 사실 이게 이런 소설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 그거가 원작이 아닌가 싶은데 이 송혜교 씨는 이 중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이 연예계에 뛰어드는 역할 그리고 그에게 굉장히 또 절친인 친구가 있었으니 기대하십시오. 공유입니다. 그리고 또 불세출의 작곡가가 나오는데 차승원 씨고 여기서 또 가요계 데뷔를 꿈꾸는 가수 역할 이한희 씨. 이야 쟁쟁하네요. 야, 지금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김태희 씨, 송혜교 씨 뭔가 새로운 변신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준비를 중인데 그렇다면 우리 전지현 씨는 또 연예계 부동산 큰 손이란 말이죠. 이분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너무 또 궁금합니다. 네, 과거 국세청으로부터 이 강도 높은 세무제서를 받았고 죄송합니다. 네. 이후 추징금으로 2천만 원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난해 황정음 씨, 또 이준호 씨 등 일부 연예인들이 세무조사 받았다 이 얘기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지현 씨 세무조사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연예인들이야 늘 국세청의 어떤 레이더망에 있는데 특히 최근 2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조금 많이 이렇게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죠. 특히 전지현 씨는 9년 전에도 2014년에도 한 번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았다. 저는 또 받았다보다 그 사이에 9년 동안은 세금을 아주 잘 냈나 보다. 그래서 없었나 보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전지현 씨가 늘 또 국세청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세상에 뭐 영화 드라마 출연료도 많은데 광고도 많이 찍는데 무엇보다 부동산 부자. 뭐 당연히 세무조사 받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우리 전지현 씨가 이 부동산 시세 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또 알아봤는데요. 2007년에 86억의 논현동 건물을 하나 또 매입을 했습니다. 그거를 2021년에 매각을 했는데요. 얼마에 매각을 했느냐? 바로 235억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자그마치 149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거죠. 이분은 돈복이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요. 시세 차익이 149. 어마어마한데 그 이번 논란에 대해서 전지현 씨는 뭐라고 그래요? 오랜만에 우리 MC 두 분이 고개를 받고 이렇게 대변하는 모습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논란이 커지자 전지현 씨 측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세무조사 추징금에 대한 해명이었는데요. 일단 전지현 씨 소속사 측에서 공식 입장을 냈어요. 전지현은 지난 2023년 세무조사에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없음을 확인받았다. 추징금은 세무상 중대한 문제나 위법 행위와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연예계 이슈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법에 대해서 더욱더 압박을 받는 그런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다음 연예계 이슈 바로 나는 판사 아내와 산다입니다. 나는 판사 아내와 산다. 이건 송일국 씨 얘기인데. 근데 송일국 씨가 뭐 살면서 고충이 있나요? 네, 판사 아내와 살면서 예상치 못한 고충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무조건 법대로 살아야 한다였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 차라고 하면 우리가 짙게 썬팅이 돼 있는 것을 상상하기 쉽잖아요. 근데 송일국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아마 연예인들 중에서 제일 밝은 차에 타고 다녔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썬팅을 못한다는 얘기죠. 거의 못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고충 말고 뭐 또 다른 고충도 있다던데요? 세상에 요즘 뮤지컬 배우로 활약 중인 송일국 씨가 겪는 또 다른 고충. 지금 뮤지컬 무대에 올라야 되니까 샤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나 봐요. 근데 아내분이 또 이게 절대 민감이신가 봅니다. 떨어져요. 박자. 이렇게 바깥에서
흔히 말하는 지적질, 조언이, 음악적 조언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아니 판사분이니까 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거 음감 지적까지 한다고요? 아, 그냥 잔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송일국 씨의 판사 아내, 그냥 판사 아내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때 합창반 출신이고요. 지금 현재도 이 법원에서 밴드부 회장을 어이구. 맡고 있는 거예요. 노래에 일가견이 있어서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 조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뮤지컬 트레이너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아, 송일국 씨도 정말 아내 덕에 내가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음감마저 좋은, 소리에 예민하기도 한 이 아내분이 그냥 한 번 보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뮤지컬을 여러 번 반복 관람하고 조언을 주니까 이게 굉장히 냉정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정말 쓴소리지만 아주 약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배우는 내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잖아요. 저 객석에서 무대 전체를 한눈에 보고 조언을 해주니까 제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우리 착하디 착한 송일국 씨는 또 이것마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네요. 아니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아무리 약이 된다 하더라도. 그죠. 전 배우자가 이렇게 지적 뭐 쓴소리를 하면 그게 너무 쓰거든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가 뭘 알아? 여긴 내 전문 분야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주 달콤하게 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와 쓴소리마저 사랑하는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송일국 씨 아내는요, 송일국 씨에게 나는 남편이 얼굴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목소리 듣고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송일국 씨의 이 보이스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송일국 씨 아내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판사 하셨으면 공부는 당연히 잘하셨을 거고 거기에다가 법원 밴드부 하면 노래까지 잘하셨다는 건데 이거는 사기캐 아닌가요? 사기캐? 아직 놀라시기 이릅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갔겠죠. 상위 1% 늘 유지했고, 그래서 서울대 갔고, 또 사법고시 패스해서 사법연수원 들어갔는데, 아시죠 여러분? 또 그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분들이 판사 되는데 30대 중반에 부산지법 판사가 됐죠. 그리고 엘리트들은 영어 또 뭐 이 정도만 이게 아니라요. 5개국어를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요 흔히 5개국어 할 때 한국어 꼭 포함하거든요. 우리 정 판사님 한국어 뺍니다. 일어, 영어, 중국어, 독어, 프랑스어. 그리고 조금 잘하는 건 끼우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다 잘해. 아우 진짜. 내 운동은 못 할 거야. 뭐 하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네. 결혼식 때 반대는 없었대요? 네, 아내 할머니가 이 송일국 씨와의 결혼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유 들으신 거 있으세요? 배우라서? 배우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였을까요? 연예인은 안 된다. 뭐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는 바로 영화 작업의 정석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내와 연애 중일 때 촬영했었던 영화가 바로 이 작업의 정석이라고 해요. 근데 당시 송일국 씨가 아주 대단한 바람둥이 역할을 했거든요. 이 역할을 너무 완벽하게 소화하는 바람에 이 영화를 본 아내 할머니가 캐릭터와 실제 송일국 씨의 성격을 동일시해가지고 아이고 저런 이 여자 좋아하는 남자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해요. 야, 이게 사실 이 배우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면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데, 송일국 씨가 또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장모님이 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우리 장모님이 요즘에도 아주 특별한 관리를 하는 그 방법이 따로 또 있다면서요? 네,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이 장모님이요, 송일국 씨 생일마다 매년 선물로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아주 새하얀 속옷이라고 합니다. 예? 새하얀 속옷이요? 왜 사이에게 하얀 속옷을 선물 주시는 거죠? 이유는요. 장모님이 송일국 씨의 해마다 생일에 하얀 속옷을 주시는 이유, 바람 피우지 말아라 라는 게 아마 투명 글씨로 써 있지 않나. 실제로 바람 방지용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송일국 씨가 이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군 시절에나 입었을 법한 순백의 속옷을 선물로 주세요.
이 선물 받지 않아도 저는 별일 없을 송일국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또 송일국 씨 하면 삼둥이 근황을 알고 싶은데 너무 지금 궁금해요. 제법 컸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올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아, 있는 삼둥이인데요. 예, 남의 집 애들은 왜 이렇게 빨리 크나 모르겠어요. 특히 이 삼둥이들은 근황이 공개될 때마다 저 같은 랜선 이모들을 아주 흡족하게, 흐뭇하게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 송일국 씨가 개인 SNS를 통해서 삼둥이 근황을 밝혔습니다. 특히 막내인 이 만세가요, 이 지역 검도 대회에서 3등을 차지했어요. 이 검도 보호구를 아주 늠름하게 착용하고 또 만세 그리고 대한민국이까지 함께 축하해주기 위한 형들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진짜 잘 자랐죠. 자랐어요. 멋지네. 너무 잘 자랐어요. 아니 이게 사실 지역 검도 대회에서 3위를 한 거라면은 이게 도장에서 3위한 거 이런 거랑은 차원이 또 다르거든요. 이게 엄청난 성과인데 그 성과를 내기까지 불과 또 1년밖에 안 걸렸다고 그러던데요. 2023년 10월에 시작을 했대요. 이야. 그런데 지역대회 3위인데 5학년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실내 축구하다가 엄마가 물었대요. 너네 이제 덩치 크다. 다음 스포츠 뭐 할래? 그랬더니 첫째, 둘째 대한민국은 농구할래요? 이랬는데 이 만세가 저 검도요. 농구는 집 바로 옆에 있는데 검도는 차 타고 가야 돼서 농구 같이 하지 않을래? 꼬셔봤지만 우리 만세 부동의 모습을 보이더니 이렇게 아주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연예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새벽에 보니까 눈이 좀 오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아직도 눈이 내리나요? 네, 지금 여기 상암동에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전국에 눈비가 시작됐는데요.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과 함께하는 오늘, 현재 서울의 기온은 0.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오전까지 중부와 경북 북동 지역에 시간당 1에서 3cm가 집중됩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아침에 내리면서 눈이 얼어붙겠는데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눈의 양 보시면요. 경기 동부와 강원에 많게는 10c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는 3에서 8cm, 남부는 1에서 5cm 정도입니다.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비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서울은 4도, 대구는 7도까지 오릅니다. 다만 눈비가 내리는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전남 서해안 일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서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더 강해지겠는데요. 눈비가 지나지 않는 강원 동해안은 건조함이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칩니다.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내일 아침에는 오늘 아침보다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눈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대보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올 한 해 소원 빌어봐야죠. 네, 올 한 해 건강과 복을 비는 이날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